양명고 1, 2주차 영상. 자, 1, 2주차 이제 핵심을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본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8페이지부터 할 거니까 8페이지 펴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필기를 열심히 해야 이제 놓치지 않고 흐름을 따라올 수 있어. 자, 이제 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문학 작품이 있으면은 그 작품을 이제 창작한 작가가 있을 것이고, 그걸 읽는 우리 독자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있을 거야. 이 네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문학 작품을 이제 비평하는 기준이 이제 나뉘는데, 문학 작품을 비평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다, 평가를 하는 걸 이제 비평이라고 해요. 이제 크게는 비평의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로지 작품 내적인 요소만 본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적으로 작품만 놓고 본다고 해서 절대론적 관점이 있고, 작품 외적으로 이제 작가 혹은 사회 혹은 독자 이런 어떤 작품 외적인 요소를 이제 고려하는 외재적 관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외재적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으로 나뉘는데, 니네가 이런 용어에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실전에서 문제가 나올 때 보통 보기를 줄 거야. 보기를 하나 주고서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뭐 이 작품을 비평한 걸 골라라, 혹은 보기와 관점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유형화가 되거든. 그랬을 때 니네가 이제 선지에 들어가 있는 몇몇 키워드를 보면서 이 키워드로 보아 이거는 무슨 관점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자, 먼저 이제 작품 내적인 요소만 보는 내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이제 소설이면은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문체, 쉽게 말해 이제 말투, 글을 쓰는 말투는 어떤지, 시점이 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거는 이제 작가가 누군지, 뭐 어떤 시대에 쓴 작품인지 몰라도 충분히 작품 내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죠.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운율, 심상, 감각적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뭐 상징은 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어떤 비유법이 쓰였는지, 시의 구조가 뭐 수미상관인지 뭐 기승전결인지, 이렇게 이제 작품 내재적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학교 선생들이 요런 말들을 키워드로 넣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선지에 있는 이런 말을 보고서 이건 내재적 관점이구나 캐치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인, 작가, 뭐 그 사람의 삶, 사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혹은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작품에서 어떤 성향을 보였는지, 이런 말들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줄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글씨들을 니네가 주목을 해야 실전에서 이게 무슨 관점이구나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자, 반영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그러니까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일제강점기니 군부독재니 이런 역사적 사건, 특정 시기에 관한 말이 이제 들어간다든지, 뭐 당시의 시대나 현실, 사회, 문화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은 좀 특이하게 보통 가상의 독자를 하나 설정을 해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뭐 작품에서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나는 무슨 감동을 느꼈어 라든지,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교훈을 얻었다든지, 뭐 공감을 했다든지, 감동을 했다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니네가 보고 얘는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무슨 관점이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보기랑 관점이 같은지도 니네가 체크를 해줘야 되지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도 같이 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했다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높은 100점을 가진 한 문제. 자,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방문객 9페이지에 있는 방문객을 이제 봅시다. 자, 제목이 이제 방문객인데, 일단 이 시에서 방문객의 내적인 의미는 나와 만나 관계를 맺는, 인연을 맺는 타자, 쉽게 말해 타인을 방문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서 방문이란 말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주제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방문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그때 그 인연, 만남은 서로의 일생, 삶 전체를 서로가 이해하고 방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주제의식을 깔고 있는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자, 방문객의 의미. 이제 방문은 사람과의 만남을 뜻하는데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삶 전체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다. 방문객은 나와 만나 일생 전체가 관계를 맺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도 시작하자마자 아주 단정적인 어조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제 현대인들이 만남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일이야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걸 단정적 어조라고 그래. 그래서 단정적 어조로 인연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남이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방문객, 나와 인연을 맺는 타인, 타자를 의미하겠지. 자, 그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야? 그 사람의 일생 전체, 삶 전체와 함께 오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내용은 이해가 갔죠? 형식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행간걸침이라는 좀 낯선 표현 방식을 썼어요. 행간걸침은 뭐냐면은 운율의 어떤 변형을 줘갖고 결과적으로 독자를 주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어색하게 행을 억지로 나눠버리는 걸 행간걸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의미상 이 문장은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온다라는 게 한 줄에 들어가줘야 의미상 그 문장 전체가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행을 나눠서 강조하고 싶은 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일생 전체가 한꺼번에 온다는 사실을 행간걸침을 통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의도적인 행간걸침, 인연은 타인의 일생과 일평생과 관계를 맺는 아주 소중한 일이야 라는 걸 행간걸침을 통해 강조를 하더니, 그게 부족해서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의미를 였다가 집중을 시켜갖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지. 이건 반복이기도 하고 대국법이기도 하죠. 자, 대국법.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실제로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앞으로 니네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대국법이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야? 지금 계속해서 종결어미가 일이다, 때문이다, 될 것이다, 종결어미가 다 평서형어미 다로 끝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끝에서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가군, 끝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리가 반복해서 생기는 운율을 가군이라고 그래.
그리고 평서형 어미를 반복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감정이 절제되는 담담한 어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라는 건 보통 말투, 쉽게 말해 말꼬리에 나타나고, 그게 문법적으로는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에 나타나. 예를 들어 그가 온다, 이거는 뭐 선생님의 어떤 감정을 니네가 느끼기 힘들죠. 그냥 팩트를 말하는 느낌이야. 반면에 와, 그 사람이 오네, 여기에는 벌써 나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그 사람은 오는가, 여기에도 나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걸 니네가 느끼죠. 반면에 그 사람이 온다, 이렇게 평서형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그 사람의 감정이 절제되는 느낌을 니네가 받을 수 있다. 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거래. 뭐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인연을 맺는 건 그 사람의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예전에도 상처를 받았을 그 마음이 오는 거래. 자, 여기서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이제 타인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련, 이런 거를 이제 다 포괄해서 우리가 인연을 맺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주면 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그 갈피, 여기서 그 갈피는 그 부서지기 쉬운, 이미 상처를 한두 번 정도는 받았을 타인의 상처를 얘기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만날 때 이런 상처를 숨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숨겨진 갈피를,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찾으려면 책갈피를 잘 살펴야 되듯이, 타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갈피를 잘 더듬어 봐야 돼. 그런 일을 잘하는 존재가 바로 바람인 겁니다. 자, 바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여기서 또 행간걸침을 해서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같이 타인의 상처를 잘 이해하고 위무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위무라는 어려운 말도 이제 알아야 된다. 내신에선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니네를 이제 오답 유도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바람처럼 나와 다른 존재 타자를 이해하고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그것은 반드시 환대,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상처를 잘 더듬어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서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바로 부사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죠. 환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쬐끄만 글씨, 환대란 이해와 위로를 바탕으로 상대를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짜투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가 상대랑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나는 거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정성껏 맞이해야 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환대를 해야 한다. 자, 학습활동에서 문제 많이 나온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배운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하면서 갑시다. 사람이 오는 일의 의미, 사람이 오는 일은 그와 대단하고 특별한 인연을 맺는 일이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배려하는 태도, 환대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의 특징감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겠죠. 바람이 무슨 의미인지. 바람은 상처받기 쉬운 상대의 마음의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섬세한 배려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바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바람의 마음을 흉내내서 상대방을 맞이해야 된다. 자, 이쪽에서 이제 바람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가?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고 이해하는 모습을 바람에 비유한 것이다. 방문객이란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서로의 일생을 방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자, 사람이 오는 건 왜 어마어마한 일인가?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는 아마도 상처, 아픔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랑 인연을 맺으면서 바뀔지도 모르는 미래, 인연을 맺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평생과 인연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 사람들은, 타인들은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편견을 갖지 않고 차이가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넘어가서, 자, 환대의 의미. 이해와 위로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정성껏 맞이하는 태도로 우리가 타인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 이제 엮어갖고, 작년에도 너희 학교는 이제 엮어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정연종 선생의 섬. 아주 간결하고 압축적인 작품이야. 시가 그냥 딱 두 줄이야.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섬이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이 섬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합시다. 바다라는 건 이제 한 번에 건너기 힘든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다면 우리가 바다를 힘들게 건너가다가도 그 섬에서 중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섬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같은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기도 해. 그런데 또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섬에 존재해. 그건 우리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과 소통을 해서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자, 그래서 아주 간결한 형식으로 역시 평서형이 반복해서 담담하게 주제를 압축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뭐겠어? 우리 현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소통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은 인간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두 작품 다 이제 진정한 타인과의 관계성 뭐 이런 걸 주제로 하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네. 자, 섬은 만남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단절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다. 자, 방문객에서는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대하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섬에서는 단절된 소통을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로 소통하자, 그를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주제를 갖고 있네요. 둘 다 인간관계,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바람, 그게 이제 작품의 공통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니네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정리를 해보자. 자, 방문객, 이제 독백적이다.
혼자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은 독백체의 담담한 어조를 갖고 있어. 자, 특징 유사한 동사 구조를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데 특히 그 유사한 구절이 서로 딱 짝을 이루고 있어. 그걸 대구법이라고 하지. 자, 평서형 어미 다를 반복해서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아주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감정이 절제된 단정적 어조. 그러면서 가군 운율도 형성해. 자, 주제 같은 건 당연히 니네가 시험 전에 알고 들어가야겠죠. 자, 시어의미 내신은 이런 게 문제가 나와. 여기서는 반드시 문제 나올 거야. 자, 방문객 나와 관계를 맺게 될 소중할 타자, 소중한 타인. 자, 바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 타인, 그래서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다. 이해와 위로를 바탕으로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고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왜? 우리는 일생을 관계를 맺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방문객이라는 작품 일단 정리가 됐고, 원래는 다음 단원을 2일차에 했는데 순서대로 그냥 갑시다. 만약에 나는 1일차만 듣고 싶다 하면 뒤쪽에 이제 윤동주 선생의 별에는 밤으로 조금 건너뛰면 되겠어요. 자, 대화, 공감과 소통 1-2단원인데 이쪽은 조금 암기해야 될 개념이 있어서 걔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원리가 있어. 먼저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라.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박찬호처럼 투머치 토크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질의 경률, 타당한 근거가 있는 진실된 정보만 전달해라. 쉽게 말해 구라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할 땐 근거가 있는 정보, 팩트를 전달해라.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대화의 맥락과 주제와 관련된 말만 해라. 예를 들어, 야, 우리 점심에 뭐 먹을래? 하는데, 야, PC방 가자. 이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대화의 상황과 맥락,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라. 그 다음 태도의 경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라. 여기가 좀 말이 어려운데, 모호하다라는 건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은 걸 모호하다고 그래. 예를 들면 선생님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소금을 적당히 넣어. 근데 이 적당이라는 게 도대체 한 숟가락인지 두 숟가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거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좋다라는 거야, 안 좋다라는 거야, 애매하지. 이런 걸 이제 모호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호문을 피하고, 야, 소금을 2스푼 넣어. 큰 스푼으로 2스푼 넣어. 야, 이건 맛이 참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적 표현은 문장이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중의적 문장이라고 그래. 자, 일단 이제 중의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데, 먼저 도움이요. 눈이 참 예쁘다 이러면은 스노우가 예쁜 건지 아이즈가 예쁜 건지 헷갈리겠죠. 수식 범위의 모성, 꾸며주는 말이랑 꾸밈을 받는 말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예쁜 아빠의 아기, 그러면 아빠가 예쁘다는 건지 아기가 예쁘다는 건지 헷갈리겠죠. 자, 비교 대상의 모성, 아내는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해. 이러면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다 돈을 좋아하는데 그 정도가 아내가 더 심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는 나랑 돈 중에 돈을 더 밝히는 여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정 표현은 중의성을 갖기가 쉬워. 철수는 어제 학교에서 영희를 때리지 않았다 하면은 이 않았다가 뭘 부정하는 거냐? 철수가 아니라 영수가 때린 거냐? 어제가 아니라 오늘 때린 거냐? 학교가 아니라 뭐 학원에서 때린 거냐? 영희가 아니라 순이를 때렸냐? 때린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를 했냐?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의 모호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피하고 분명하게 뜻을 간단하게 전달을 하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담화관습. 자, 개인이 뭔가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 집단이 뭔가를 반복하면 그런 걸 관습이라고 그래. 우리 설날 되면 뭐 떡국 먹고 세배하고 그런 게 관습이야. 그래서 담화관습이란 우리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얘기해.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태도를 담화관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대화의 원리. 자, 얘가 이제 아까 협력의 원리보다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공손성의 원리.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말해라. 자, 먼저 요령의 경륜. 상대에게 부담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라. 그리고 이제 뭔가 상대한테 부탁 같은 걸 할 때 질문형으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줄 수 있게, 쉽게 말해 거절할 수 있게 명령을 하지 말고 하라는 거고, 이제 너희 학교 선생은 상대의 이익과 부담에 초점을 두는 게 요령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이거 잠깐만 도와주면 참 고마울 것 같다. 잠깐만이다. 부담을 이제 줄여주고, 내가 너한테 고마울 것 같다. 뭔가 보상이,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은 반대로 나한테, 말하는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라는 거야. 뭔가 있을 때 내 탓으로 돌려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야, 새끼야, 그렇게 쬐꼬맣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들었는데, 나의 부담을 늘리고, 다시 한 번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부담도 나한테 이익은 최소화하고, 역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질문형을 통해서, 나의 이익은 줄이고, 이게 관용의 경륜. 자,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륜.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칭찬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 상대를 까지 말고 칭찬을 최대한 해라. 그래서 시험에 망한 친구한테 너는 머리가 좋으니 다음 시험은 잘 볼 거야.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륜은 쉽게 말해 겸손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해라. 자뻑하지 마라. 겸손한 표현을 최대화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제가 잘하기보단 동료의 도움덕이 큽니다. 골 넣고서 제가 잘하기보단 동료의 어시스트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동의의 경륜.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대방과 나의 의견 중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 너희 학교 선생은 일치점은 최대화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니네가 여름에 산에 갈 것이냐 바다에 갈 것이냐, 너는 바다에 가고 싶어. 그런데 친구는 산에 가재. 그럴 때 야, 무슨 꼰대처럼 산이야, 이게 아니라 산도 참 좋지, 그런데 여름이니까 바다는 어때? 이런 식으로 일치점을 극대화해라.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선 요 개념, 이 개념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이 개념은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암기를 하는 것도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길어. 요약적, 압축적으로 보자. 협력의 원리 아까 정리했듯이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 너무 적게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얘기해도 안 된다. 양의 경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라. 구라치지 마라. 질의 경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맥락에 관련된 말만 해라. 관련성의 경륜.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말하지 말고 간결하고 조리 있고 명료하게 말해라. 태도의 경륜. 자,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에게 부담 주지 말고 이익을 줘라. 나한테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 부담을 짊어져라. 상대방을 까지 말고 칭찬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얘기해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극대화해서 말해라.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잘못된 예를 주고서 뭘 어겼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가자. 뭐가 좋을까? 아무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죠. 이런 거는 이제 태도의 경륜이랑 어긋나겠지. 아무 데나 가. 모호하잖아. 어딜 가자는 거야? 밥을 처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모호하지 얘기하지 말고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이제 상대방한테 부탁하는데 명령조로 야 새끼야 어두우니까 불 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부담이 되고 기분이 나쁘겠죠. 요령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공손하게 말해라. 책이 잘 안 보이네. 밖이 그새 어두워졌나 봐.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너무 완곡해서 그 태도의 경륜에 어긋날 수도 있어. 뭘 원하는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죠. 자, 하지만 어쨌든 공손하기는 하다라는 거지. 야, 불 켜! 이게 아니라, 야, 밖이 너무 어두워서 책이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눈치 빠른 친구가 교실이 어둡지? 내가 불을 켤게. 얘는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다 지켜서, 상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을 줘서 내가 켤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체면 유지의 원리. 쉽게 말해 상대방과 대하면서 상대 체면을 살려주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아부하듯이 체면을 살려주라 적극적으로.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나 명령 같은 거 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고 체면이 깎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사과나 유감이나 양해 표현을 해라. 뭐 바쁜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 끊을 때도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체면 유지의 원리. 자,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비방, 까지 말라 이거야. 비난하지 말라. 자, 직접적 표현보다는 간접적. 그런데 간접적이라고 시험 문제 내면 긴팔 원숭이까지 다 맞추겠죠. 그래서 완곡한 표현, 우회적 표현 이런 말을 쓸 거야.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라. 자, 그런데 이 체면 유지의 원리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아까 배운 공손성의 원리랑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 상대방의 체면과 상대의 관계를 고려하는 대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손성의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이제 동의의 경륜이랑 연관되겠지. 상대랑 생각이 달라도 차이점을 줄이고 일치점을 극대화해라. 혹은 이런 게 이제 요령의 경륜이나 관용의 경륜이랑 연관될 수도 있어. 야, 싫어, 안 돼. 이러면 상대가 부담이 커지겠지.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의 잘못을 비방하지 마라. 이건 찬동의 경륜이랑 연관되겠지. 까지 말고 칭찬해라. 자, 그래서 칠판 당번이 칠판에 이따위를 닦아놓으면 어떡해? 이건 찬동의 경륜을 어긴 거죠. 보면은 칠판을 잘 닦기가 힘든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상대의 체면을 훼손하고 찬동의 경륜을 어겼다. 자, 한편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듣기 말하기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관련성의 경륜, 듣는 사람의 처지나 수준, 그러니까 배경 지식 이런 거에 적절한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야.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뭘 어겼는가 봅시다.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뭐 엄청 비싼 데를 뭐 간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너무 많은 양의 얘기를 해. 그래서 양의 경륜을 어겼다.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건 아니죠. 어찌됐든 끝나고 뭐 하는지 얘기하긴 하니까. 자, 그러면서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대화를 할 땐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너무 많이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내가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서로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기 사거리 앞 떡볶이집이 생겼던데 혹시 시간 되면은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또 말을 잘라버리죠. 얘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무시한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식당 자랑을 합니다. 관련성을 떡볶이집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련성의 경류를 벗어난 거지. 야, 떡볶이집 갈래? 또 쓸데없이 갈비집 얘기하니까. 다음 부분. 자, 이제 익준이라는 인물이 뭐 수술을 하는 의사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급한 수술이 생겨서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땡땡대 병원에서 왔죠? 네.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요령의 경륜을 이제 지켜서 상대의 부담,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심장 적출하는 거 10분만 미뤄도 될까요? 병원에 전화해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 상황 급하면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미뤄도 될까요? 상대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서 부담을 줄여주고, 니네가 급하면 바로 해도 된다. 상대의 이익을 늘려주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자. 상대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려라. 요령의 경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늘려라. 관용의 경륜. 자신을 칭찬, 잘난 체는 줄이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라. 겸양의 경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까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해라. 찬동의 경륜.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최대화해라. 동의의 경륜. 동의의 경륜을 얘네가 빼먹었네요. 니네 자서는 거지 같으니까요. 자, 됐니? 이제 넘어가자. 자, 어떤 회사에서 이제 면접 보러 온 애들을 이제 채용을 안 했는데 그게 미안했는지 그 뒤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게 화제가 됐다는 거야. 자, 근본 실시한 우리 기업 사업 모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채용하지 않은 실패자들인데 이제 감사 인사를 전달을 해주네요. 자, 서류 지원 과정 중 저희가 의도치 않게 불편하게 한 점은 없었는지 여러모로 마음에 쓰입니다. 귀하에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이 불구하고 당신이 등신이라서 안 뽑은 게 아니라 당신은 뛰어난 인물이다. 존중해주네. 안타깝게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뭐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지. 서류 발표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찬동의 경륜을 지켜서 체면을 유지해주는 그런 글이네요. 그래서 이제 탈락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격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딴 정신으로 취업을 하려니까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야. 불합격한 지원자의 부족한 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찬동의 경륜을 지켜서 체면을 유지해주고 있다. 됐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뭘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인데 뭐 미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가 보네. 그런데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다가 공통점을 극대화해서 동의의 경륜을 지켜서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미술 동아리 홍보하는 포스터가 있던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야기에 미술이라는 이제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관련성의 경륜을 지켜서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101장에 탈락한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네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다음에 꼭 수상할 거다. 찬동의 경륜을 지켜서 체면을 유지해주고 있어. 자, 다음 친구에게 발표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발표 순서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요령의 경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꿔줄 수 있을까? 이제 상대가 거절할 수 있도록 질문형으로 여지를 열어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제 요령의 경륜을 계속 지키고 있죠. 자, 고마워. 다음에 혹시 네가 부탁할 상황이 있으면 내가 꼭 들어줄게. 요령의 경륜. 상대방에게 다음에는 내가 널 도와줘서 이익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가족 행사로 인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끝나고 같이 분식집을 가자. 안 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차이점은 줄이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공통점을 극대화해서 거절을 하는 동의의 경륜. 자, 괜찮아. 갑자기 제안한 거니 어쩔 수 없지. 다음 주 금요일은 괜찮은 거야? 관용의 경륜. 이제 상대의 어떤 부담을 또 줄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이제 줄여갖고 얘기를 하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대화의 맥락. 이제 상황 맥락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대화 참여자의 의도함. 그러니까 뭐 때와 장소를 고려하고 우리가 뭐 음식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음식 얘기를 해라 그런 거야. 자, 사회 문화적 맥락, 지역, 세대, 성별, 문화, 계층,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관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높임법 같은 거 잘 사용해야 되겠죠. 세대가 다르다면 방언 같은 거 고려해서 표준어 같은 거 사용을 해줘야겠지. 타인이랑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자, 담화관습 여기도 좀 생략을 하면서 볼 겁니다. 자, 우리의 담화관습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맥락을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학교 선생이 높임법이 발달하고 친족어가 발달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모, 고모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그냥 뭐야 하나로 그냥 떼우죠. 고모든 이모든. 커진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자, 다음에 자,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을 왼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협동 작업을 해. 그러니까 농경사회, 공동체 사회의 문화가 있고 이제 유교적 관습에 따라서 높낮이, 이제 예절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높임법 같은 게 발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담화관습,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담화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한번 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말의 신중함을 강조해서 장점은 말실수를 적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말을 안 하면 자기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찌질이가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쪽에서 이제 속담 문제 좀 많이 낸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 많이 하지 마라. 가로를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거친 말 쓰지 마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누군가 들으니까 말 조심해라. 발 없는 말이 참리한다. 말은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신중하게 얘기해라. 말을 적게 해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건 뉘앙스가 좀 다르지?
말을 잘하면은 아주 이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얘기해라.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제 말 실수 잘못하면은 이제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돌려 말하기 담화감상. 아까 얘기했지만 완곡 화법, 우회적 화법, 간접 화법, 이게 이제 발달해 있어. 그래서 장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줄이고 서로 간의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야, 이거 해. 이거보단 좀 돌려서, 야, 예를 들어 야 새끼야 에어컨 틀어. 이게 아니라 좀 덥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근데 단점,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야, 덥지 않니? 그랬더니 안 더운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거칠의 말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인사말로 다음에 밥 한번 먹어 뭐 이러기도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불필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지키지 않은 약속이라면. 그리고 약간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 쟤는 뭐 지키지 않을 약속 잘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자, 셋째, 예의와 격식을 중시한다. 이제 특히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지. 장점, 공손한 태도로 타인을 배려해서 얘기할 수 있다. 단점, 이제 이렇게 위계, 높낮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또 특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윗사람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담화 관습이 오늘날에는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어. 그래서 정보화 사회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줄임말, 직관적인 표현, 여러 언어가 호용된 말, 이모티콘 활용한 감정 표현, 뭐 공동체보다는 이제 약간 개인주의적인 어떤 대화만. 이제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도 예전같이 이제 경직될 정도로 막 쓰지는 않지. 요새는 상사가 아랫사람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자, 뒤에 학습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뒤로 가봅시다. 자, 아까 없었던 속담이네요. 말은 다르고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라. 그런 뜻이야.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완국어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금기어는 뭐냐면 뭐 죽는다, 똥 이런 거 이제 상대방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말 있지. 그런 걸 대신하는 말을 완국어라고 그래. 뭐 죽는다 대신에 돌아간다. 뭐 죽는다 대신에 뭐 잠이 든다, 영원히 잠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똥 대신에 뒤, 큰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완곡어를 사용하면 긴장감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뭐 불편함 같은 걸 줄여주고 타인의 슬픈 감정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겠지.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모호한 표현, 애매한 표현이죠.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뭐 장점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 4번 봅시다. 그럼 땡땡땡님이 전화해서 인원 5명으로 변경해 주세요. 요령의 경륜을 어겨서 상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표현이죠. 자, 근데 이제 얘네 교과서를 만든 애들의 취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위계질서, 꼰대 문화 이런 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새파란 어린애들인데 꼭 지네끼리 또 선배님, 후배 이거를 또 굉장히 위계를 강조해서 존댓말, 뭐 높임법 이런 걸 중시했는데 이제는 조금 호칭이 수평화가 돼서 서로 땡땡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고 회사에서도 그런다는 거야.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만 잠깐 보면 현재는 공동체와 개인이 지내는 환경과 상황을 중시하며 공동체에서 위계 질서보단 협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제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좀 존중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새 이제 그 유행하는 그런 말이지. 유행어를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합니다. 분위기 끄박해. 이게 뭡니까? 말이 재밌지도 않고, 개성도 없고. 자, 이런 어떤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 그런데 이 신조어를 순화해서 새말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런 말 쓰지 말고, 뭐 분위기가 좋다. 김밥이 아주 중독적으로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특히 마약 이런 거 표현이 진짜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유행어들은 가급적 쓰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언어 문화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자, 뒤에 한눈에 정리하기는 너네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별에는 밤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계속해서 별에는 밤을 봅시다. 윤동주 선생의 별에는 밤. 이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들어도. 자, 50페이지. 자, 별에는 밤은 이제 쉽게 말해 시고 문학작품, 문학이라는 걸 크게 나누면은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뉘는데 이제 시는 서정갈래에 속해. 서정갈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용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을 이제 서정갈래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운율이 있으니까 음악성이 생기고 압축해서 쓰니까 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함축성이 생겨. 그리고 이 서정갈래를 어려운 말로 세계의 자화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정갈래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 같은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내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재해석을 해서 전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니네가 이별을 해서 슬퍼.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는 건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니네 이제 이별을 해서 슬프니까 니네 필터를 거쳐서 하늘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니네가 기분이 좋을 때 비가 내리니까 하늘도 축복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내 자아, 내 주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세계를 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서정갈래의 본질이라는 거야. 자, 나머지 니네가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서정갈래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그러니까 추상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감, 즉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들을 추상관념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걸 구체라고 그래. 근데 시에서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거든. 예를 들어 뭐 사랑이니 뭐 정의니 평화 뭐 이런 거. 근데 그 추상적인 거를 그대로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을 하면 독자가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인들은 그 추상적인 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 전환을 해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황진이 시조 생각해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별이라. 시간이라는 건 사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 배연해서 보관해뒀다가 꺼내 쓸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하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구나. 독자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서 별에는 밤. 자,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이제 별을 뭐 이상, 소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고, 밤은 성찰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줬네요. 자, 그래서 초록색 글씨는 니네 학교 선생님 의견이야. 참고하시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이제 보통 원형 상징으로서 이상이나 꿈, 지향을 상징해. 그런데 이제 너희 학교 선생님은 하늘은 공간인데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로 치환했다. 괜히 이제 선지에 어려운 말 집어넣으려는 거겠죠. 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소멸의 계절, 쇠락의 계절이니까 뭔가 쓸쓸한 느낌을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전체적인 형식적인 특징, 이제 아까는 평서영음이 다를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비읍니다. 있습니다, 듯합니다, 까닭입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반복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은 용결어매를 반복하니까 당연히 운율, 가군이 형성되고, 가군. 자, 그리고 경어체, 쉽게 말해 존댓말을 쓰니까 뭔가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태도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서형음이 다를 반복하니까 역시 아까 배운 것처럼 담담한 느낌.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네는 별이 아름다움, 순수, 이상, 뭐 과거의 매개체, 요거 좀 기억해두고. 그런데 이제 문학작품에서 조금 딥하게 우리가 들어가자면 별이나 하늘은 원형 상징,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꿈, 이상, 지향 이런 걸 이제 상징해. 그런데 윤동주 선생은 하늘과 별을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제 절대적 양심의 상징으로서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는 어떤 윤리적 바로미터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비추어서 하늘이 이제 내 기준이 되는 거지.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갖고 있느냐. 자, 그래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작품에서 이 별을 원형 상징, 개인 상징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여기서 이제 별은 소중한 것들, 그리움의 대상, 사랑, 이상, 여러 가지 이제 상념들, 생각들.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위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이제 아침이 오면 별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별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현실적재야. 현재는 별을 다 헤아릴 수 없어. 하지만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내일 다시 별을 헤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청춘의 기나긴 날 동안 계속 이제 밤마다 별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내가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희망이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원형 상징으로 해석하면 오늘 당장 내 꿈이나 이상을 실현할 순 없어. 하지만 내일이 있고 나에겐 청춘, 젊음이 있기에 언젠간 그 이상을 실현할 거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고, 개인 상징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아직은 윤리적, 양심적으로 올바른 존재가 아니야. 부족해. 하지만 남은 날 동안 천천히 나를 쇠신은 나를 갈고 닦아서 긍정적인 의미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남은 청춘 동안 내가 더 양심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니네 학교 선생님은 이제 추억, 사랑 이런 거 역시 아까 배운 대로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열거를 했고, 자,
반면에 시나 어머니는 추상적 관념적인 게 아니지 구체성이 있죠. 자,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제 도노법과 반보법. 도노법은 누구 부르는 거야? 뭐 철수야, 멍꾸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리움 반복을 통해 그리움과 감정의 고조, 그리움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형식상의 특징이 뭐냐?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일반적인 운문시, 연과 행의 구분이 분명하고 자주 있고 딱 봐도 운율이 느껴지는 그런 운문체의 형식이야. 운문체는 운율이 있는 그런 문체.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산문 형식, 산문체는 뭐냐면은 소설이나 비문학 독서지문처럼 딱히 행, 연 구분 없고 운율을 고려하지 않고 쓰는 글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쭉 줄글로 가는 거를 이제 산문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산문체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미리 정리하고 가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느낌을 주고 이제 빠른 운율, 빠른 호흡을 통해 정서를 더 강화하고 고조하고 심화시킨다. 그리움의 정서가 더 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리움의 대상들을 쭉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자, 그걸 이제 너희 학교 선생님은 운문체는 호흡이 짧다, 느리다, 짧다라고 안 하는데 이런 말을 썼네요. 늘 얘기하지만 내신에서는 너희 학교 선생님 의견을 따라가야 돼. 자, 운문에서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다가 산문에서는 빠른 호흡으로 가면서 단조로운 문체에 변화를 주고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서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고향이 이제 만주, 중국이니까 이런 중국 이름 애들이 있겠지.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들이 이제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인이었던 윤동주 입장에선 동경의 대상, 롤모델 같은 존재였겠지. 니네 선생님은 이제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 뭐 그 정도로 가르친 것 같아.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여기서 운문체로 돌아오게 돼. 다시 운율이 느려지겠지?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내가 추억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이상으로 여기는 것과 나는 멀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별이 아슬이 멀듯이 내 이상이자 내 절대 양심인 별이 현재는 멀어. 이게 이 사람에겐 부정적 현실인 거지.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사랑하는 대상들,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실제 고향이 북간도 만주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 사실성, 현실성이 생기긴 하죠. 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 이제 별빛이 막 쏟아질 듯한 그런 어떤 언덕,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지. 내 이름자를 써보고 드디어 특유의 자아 성찰이 시작되죠. 내 이름을 들여본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본다는 거, 성찰한다는 거지. 그런데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자아, 긍정적 자아라면 덮어버리지 않았겠죠. 내가 현재 부끄러운 자아, 부정적인 자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내 이름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성의 행위, 부끄러움의 정서, 부정적 자아에 대한 지양, 부정, 부끄러움. 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밤은 이제 부정적
현실, 그리고 시대상 반영론적 관점으로 치면 일제강점기, 표현론적 관점 작가 중심으로 보면 부끄러운 자아를 안고 살아가는 현재. 그런데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래. 벌레가 부끄러움, 슬픔을 느낍니까? 실제로는 화자가 부끄럽고 슬퍼하는 거죠. 감정이입을 해버린 거지, 벌레에다가. 자, 그래서 감정이입은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보고. 자, 부끄러운 이름을, 부끄러운 자아를 슬퍼하고 있어, 시적화자는. 자,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 이 작품에 감정이입이 쓰인다는 건 너무 유명해. 그러니까 너희 학교 선생님은 여기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또 치고 들어올 수 있겠지. 자, 그러나 자, 앞에서는 이제 부정적이어서 우울해서 부끄러웠어. 그런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상 전환점이야. 그러나가 자, 겨울 부정적 현실이 지나고 나의 봄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봄, 겨울과 봄 이제 대조가 되지. 촉각대비. 왜? 겨울은 춥고 봄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촉각대비야. 자, 나의 별, 이제 화자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내적 세계, 마음, 자아, 정신 세계, 그리고 시대상이랑 연관지으면 빼앗긴 조국. 또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항상 시어의 의미는 앞뒤 맥락을 보면 되는데, 자, 겨울, 봄, 무덤, 파란 잔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긍정, 이쪽은 부정으로 가는 거지. 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겨울, 무덤이 약간 죽음의 이미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한테 준다면, 봄, 파란 잔디는 생명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다주고 긍정적인 느낌이 주죠. 자, 그래서 나의 이 부정적 현실에 희망이 찾아온다면, 혹은 빼앗긴 우리 일제강점기에 광복이 찾아온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 생명에 피어나듯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나도 현재 부끄러운 자아를 안고 살아가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생명의 이미지,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를 무성할 꾀다, 무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투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의지와 믿음이 이제 느껴지죠. 자, 그래서 현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조국에도 광복,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내가 현재 부끄러운 자아를 안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를 쇄신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내가 죽고 나서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염원, 이제 표현론적 관점,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현재 부정적 자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 긍정적 자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믿음. 자, 시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하는 게 이런 계절의 흐름이나 시간의 흐름이야.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일제강점기라면 광복은 반드시 온다. 내가 부정적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현재라면 언젠가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날도 찾아온다.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있어. 여기에는 자기 희생, 속죄양 의식이 깔려 있어. 왜 그러냐? 현재 내가 부끄러운 자, 이해하기 쉽게 일제강점기인데 거기 현실에 맞서 싸우지 않고 부끄럽게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현실에 맞서 싸워야 될 거고, 그러면 자칫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윤동주 선생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은 후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거라는 데에는 내가 살면서 나를 희생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속죄양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왼쪽 상단, 자, 별은 이제 원형 상징으로서 꼭 이상, 동경, 지향, 윤동주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양심, 윤리적인 바로미터. 그러면서 과거의 매개체도 같이 알아도. 그 다음에 갑자기 객관적 상관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감정이입 얘기하는 거야. 밥과 벌레. 자,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실제로 윤동주 선생이 일본 유학을 갔을 당시에 쓴 작품이야. 자,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이제 밤도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자면 이 밤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제 방이 이제 폐쇄되어 있고 좁잖아. 그래서 화자를 억압하는 육첩방이 또 일본 놈들 다다미방을 얘기하거든.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죠. 시인이란 슬픔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이제 내가 시인인데 그걸 슬픈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부정적 현실에 내가 시를 쓰는 것도 하나의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작품의 제목처럼 쉽게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슬픈 거야. 자, 그러면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야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 받아. 이제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다 정리해줄게. 자, 실제로 이제 유학 중이었으니까 만주에 있는 부모님이 학비를 보내주겠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여기에는 이제 현실과 무관한 죽은의식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강점기 때 문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뭐 나라 독립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하기는 약간 어렵잖아. 거기에서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 친구들 순수함 그런 걸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이제 깔아앉는 거죠. 다운되는 거야. 사람이 업이 돼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란히 깔아앉아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자, 그래서 나는 왜 자꾸 부정적 현실 속에서 깔아앉는가 자아 성찰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나는 당연히 부정적자겠죠. 근데 이게 부정적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참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오답 유도하기 위해서 뭐 현실적자, 현상적자 이런 말장난을 겁나 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해야 돼.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당시 일제강점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적이었다고. 그런데 나는 쉽게 시를 쓰니까 부끄러움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외부 현실을 봤더니 여전히 현실은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의 구조를 보면 처음엔 외부의 부정적 현실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다 못해 이제 화자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그러고서 여기서는 다시 내면의 성찰이 끝나고 부끄럽다. 방으로 나왔다가 다시 외부의 현실을 재확인하는데 나는 부끄러운 자아를 안고 있고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뀌어야죠. 나부터 바뀌어야지. 그래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명암 대비지. 어둠이 부정적 현실이라면 등불은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겠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역시 어둠과 아침 명암 대비.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희망 혹은 광복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는 당연히 이상적자 긍정적자겠죠. 그런데 역시 시험에는 긍정적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런 어려운 말을 써서 장난을 칠 거야. 자,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을 담는 최초의 악수. 자, 분열되어 있던 두 자가 화해를 하고 통합을 암시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이 이런 거 물어봐. 뭐, 이 작품에서 뭐, A, 뭐, B, C, D, 이런 거 해놓고서 뭐, 종류가 같은 걸 몰라라, 이런 문제 좋아하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이냐 쓸데없는 건데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얘가 긍정일 수밖에 없는 게 악수, 화해를 먼저 청하는 쪽이 손을 내미는 쪽이 대인배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상적자, 이쪽이 부정적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변해는 밤에서는 겨울이 가면 봄이 반드시 온다. 계절의 순환의 당위성. 여기서는 밤이 가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시간 순환의 당위성을 통해 믿음과 의지. 어쨌든 두 작품 다 시간 순환의 당위성을 통해 이제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 혹은 자기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정리합시다.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놔. 이제 가을에 쓸쓸하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겨울에는 이제 무덤이 이제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지. 자, 그리고 봄, 당연히 이제 봄은 옵니다. 그때는 생명의 이미지인 풀, 재생의 이미지, 부활의 이미지인 풀이 내 무덤 위에 돋아나서 난 자랑스러울 것이다. 의지와 믿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한다. 이런 말을 얘네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솔직히 이 작품은 계절의 순환이 있는 작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현재 배경은 가을이고 겨울과 봄은 상징적인 의미로 시적화자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계절이 변한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자서가 구려갖고 조심해. 진짜로 계절이 흘러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변하나의 뭐뭐와 변하나의 뭐뭐와 당연히 운율 형성되고 의미 강조되겠지. 자, 열거와 반복이 있었고 이제 대구법도 있었고 비음미다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가군을 형성하는 요소도 있었다. 자, 그리고 가장 형식적으로 중요한 특징, 문문시로 가다가 중간에 어머니한테 하는 말은 산문시 형태로 빠른 호흡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해서 고조시켜서 드러내고 다시 문문시 형태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지. 자, 다양한 이제 감각적 이미지가 있어요. 시각적 심상, 파란 잔디, 풀. 그런데 풀도 그렇고 파란 잔디도 그렇고 색채를 갖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는 좀 달라. 색채어는 말 그대로 파랗다, 노랗다 이렇게 이제 색깔을 직접 표현하는 형용사가 쓰인 걸 색채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시각적 이미지들을 색채 이미지라고 그래. 뭐 잔디하면 파란색, 눈하면 하얀색, 사과하면 빨간색, 이런 게 색채 이미지야. 그러니까 파란 잔디는 색채어, 색채 이미지 둘 다 쓰인 거고, 풀은 색채 이미지가 쓰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 내가
둘러보는 것도 청각적이지만 무엇보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 자, 그리고 이 우는 벌레는 내 부끄러움과 슬픔을 이입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이었지.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 부정적 자아에 대한 성찰을 부각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학교 선생님의 의인법, 이걸 치고 들어오려고 아마 하는 걸 것 같아. 자, 그리고 아까 배운 거 써먹어보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특히 표현론적 관점으로 치면은 이제 뭐 창시개명을 한 부끄러움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시상 전환이라고 해. 앞부분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껴 그러나를 기점으로 극복 의지, 쇄신 의지, 믿음으로 바뀌지. 자, 하나씩의 별. 이 작품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야.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에 검은 물들은 찬탄이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이제 유인인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떠나서 뭐 만주, 러시아, 특히 이용학 선생은 러시아에 살았었거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유이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돈도 없고 하니까 해방이 된 건 이쁘지만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붕에 이제 타고 있네요. 굉장히 이제 춥고 열악하고 위험하지. 우리 제각기 들어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여기서는 원형 상징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조국에 돌아가서 어떤 삶이 펼쳐질까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하나씩 그려봤겠지, 사람들이.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 이런 게 이제 실제 지명을 사용해서 현실감, 사실감을 주는 거지. 그래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너무 못살게 보니까 조선을 떠났는데 해외에 나가서 뭐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면서 힘들게 일제강점기를 보냈겠지. 자,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뭐 북한 쪽 사람도 있었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뭐 러시아 쪽에서 있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들도 있었고. 자,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 이런 초라한 먹거리 빈곤함이지만 이걸 나눠서 요기하는 공동체 정신. 나는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 여기서 그리워, 이거 살짝 반어적인 표현이야. 사실은 그리운 건 고향이지. 그런데 해방이 돼도 이 사람이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이미 고향이 일제에 의해 파괴됐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안식처로서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고향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라면 이제 일자리가 많은 서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별이 나오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원형 상징성, 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별에는 밤에선 과거의 상 매개체의 기능도 하고 이제 개인 상징으로서 절대 양심, 윤리적 잣대, 이런 기능도 하지. 자, 오른쪽 하나씩의 별 핵심 정리. 주제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고달픈 삶과 비애. 이거 상징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별,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과 꿈. 해방이 돼서 기쁘긴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현실, 이게 이상과는 거리가 멀죠. 이제 빛과 어둠의 감각적 대비, 뭐 명암 대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상징으로서 윤동주의 별 하늘은 절대 양심, 윤리적 잣대다. 원형 상징으로서 이상, 꿈, 희망, 동경이다.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성격,
성찰적, 회상적, 의지적, 사색은 깊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주제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 성찰, 그리고 중요한 거 빠져있죠.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자기 쇄신 의지. 자,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인데 너희 학교 선생이 추보식 구성이라는 아주 옛날 이제 꼰대들이나 쓰던 용어를 괜히 썼어. 시험 선지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구성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래. 자, 중간에 운문시로 가다가 중간에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해서 운율을 빠르게 해서 감정을 고조시켰지. 자, 상징적시어 별, 감정이 벌레. 자, 이거 제목 별에는 밤. 어두운 현실에서도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희망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 자, 내시는 이런 시어의 의미 반드시 물어봐. 별, 과거 이상의 매개체,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 그러니까 윤리, 절대 양심적인 자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화자를 상념에 잠기게 하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밤, 겨울, 부정적 현실. 봄은 반대로 희망, 이제 조국의 광복, 이런 거지. 파란 잔디, 풀, 부활, 재생이라면 무덤은 죽음. 자, 그리고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삽입 계속 강조되고 있죠.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반복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어체와 평서형 어미의 반복, 고백적이고 담담한 어조, 거기에 가군형성, 운율. 자, 감정이입도 계속 나오지. 자연물, 벌레의 감정이입을 했다. 그러나가 시상 전환점이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영상을 보고 수업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기까지.